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신월 팀장 모셔볼까요?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신월 투자전략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매주 수요일, 목요일 시장 이슈 점검해 주실 텐데 오늘은 단연 새 정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제21대 대통령 임기 공식 개시가 됐습니다. 오늘 오전 6시에 전체위원회의가 있었고요. 제21대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어서요.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시장의 영향이 당연히 뭐 그 전에도 기대감으로 시장은 움직이긴 했었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보겠습니다. 일단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좀 와닿았던 숫자라고 할까요? 네. 코스피 5천 얘기를 했잖아요. 코스피 역대 최고치를 보면 2021년에 기록했던 3천 그때 300? 네, 300 초반. 네, 3,300 초반 그건데 그래서 사실 2021년이라고 하면 벌써 이제 한 4년도 넘은 얘기여서 그 전에 달성했던 3,300도 사실 굉장히 아득한데 그렇죠. 5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글쎄요, 달성 가능한 목표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그때 네. 찍고 나서 내려와서 문제인 건데요. 사실 유지가 되었다라면은 이제 5천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죠. 한층 높아졌겠죠. 사실 자산 시장이라는 건 좀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 지수가 3천 포인트를 넘어섰던 것들은 유동성 효과가 좀 컸다. 그리고 지속되지 못하면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작용을 우리가 몸소 체감할 수 있었던 한 3, 4년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뭐 주가를 맞춘다는 것은 뭐 개개인의 역량보다는 신의 영역에 가깝다고 그런 얘기가 하지만 많죠. 네. 워낙에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했었던 바가 그동안 일관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데 방점을 찍으면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자본시장에 있었던 불법 탈법적인 부분들을 걷어내고 또한 기업들의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이 되는 동시에 그에 대한 제도의 개선들, 미비했던 부분들을 좀 보완한다라면은 코스피의 상승 여력은 좀 충분하다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만 우리가 단순히 이 지수만을 보고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코스피가 2,500 내외일 때 증시의 시총이 약 2,000조를 조금 상회하는데 대략적으로 2,000에서 한 2,200~300조 내외에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채권 시장의 잔액 기준으로는 약 2,000조 후반에서 3,000조 정도 되는 상황에 있고요. 부동산에 있어서는 이제 약 주거용 부동산 기준으로 약 7,000조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운동 중에 했었던 여러 유의미한 발언들 중에서 좀 눈여겨볼 부분들은 부동산에 가 있는 자금들이 좀 생산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들에 있어서 그렇게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좀 적다 보니까 부동산으로 좀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우리가 익히 들어왔는데요. 사실 이걸 제로섬으로 가져오는 것보다는 결국 파이를 키우는데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좀 증시 자본시장 내에서도 이제 주식시장에서 있어서 좀 더 가져가는 것이 좋지 채권시장이나 부동산에 있는 자금들을 주식시장으로 단순히 이동만 한다고 했을 때에는 오히려 전체 자산시장에 있어서 가계와 기업들에 대한 부담감이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조심을 하면서 주가에 대한 부분들, 그동안에 억눌려 있었던 부분들을 과연 공약대로 할 수 있을지를 좀 더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겠고, 그나마 이제 우리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기업 밸류업에 대한 부분들은 지난 정부와 이제 출범한 현 정부 모두 공통되어 있는 좀 목표, 필요하다. 필요에 대한 부분들을 네. 인지하고 있고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한다라는 것은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관심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전체 자산 시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에서는 그래도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전 정권들보다는 높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5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 정책들이 좀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가 상법 개정, 다시 재추진 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굉장히 좀 아픈 얘기긴 합니다만 국장이라고 굉장히 많이 좀 비하하는 우리 네. 국내 시장에 대해서 그럴 정도로 뭐 국내 시장 탈출은 뭐 지능수인데 이런 좀 비하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로 눈을 많이 돌리고 근데 이게 해외 투자를 많이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국내가 그만큼 좀 실망을 많이 줬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개선하는 방법으로 뭐 불공정, 불투명성, 경영 지배권 이런 남용 같은 것들을 고쳐야 된다. 상법 개정을 재추진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네.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될까 이제 주목이 되는데 상법 개정 핵심 내용이 뭡니까, 팀장님? 네,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핵심 네. 내용은 이사의 충실 의무. 그러니까 이사라고 하면 결국 회사의 대표자 역할을 하는 그런 소수의 인원들을 보통은 일컫게 되는데 네.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의무 대상이 현재는 회사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이익이 곧 주주의 이익이 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 아무래도 회사의 오너로 대표되는 대주주의 이해관계에 조금 더 종속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를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은 회사뿐만 아니라 총주주, 그러니까 회사에 대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에 대해서 이사는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지금 이제 법제화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즉 그동안에는 대주주나 소액주주의 이해관계가 동일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른바 뉴스나 드라마에서 보는 주총에서 아무 문제가 없이 가게 되는데 보통 좀 재미있는 드라마는 이제 언더독의 심리를 좀 자극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액주주가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뭐 무마가 되어 보통 일반적인데 뚫고 올라가서 이렇게 사안들이 의결이 되고 하게 되는데 보통은 그렇지 않으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사가 지금까지는 너무 회사 그러니까 소액주주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구조가 있다라는 점을 좀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단순히 회사에서 총주주로만 하는 것이 안 되니까 독립이사 그러니까 회사의 이해관계에서 좀 떨어져 있는 이사를 선임을 의무화하자라는 것이 되겠고요. 또한 지금 현재로는 감사위원이 1명 정도가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선출을 이제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을 해서 1명에서 확대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위원이 이제 감사에 대한 부분들 위원회도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과거보다는 내부 통제나 내부 감사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은 되고 있지만 여전히 대주주의 입김에서 벗어나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좀 더 확대해서 대주주에 대한 부분을 견제 효권을 갖자라고 하고 있고요. 또한 집중 투표제를 통해서 각각의 소액주주의 이사 선임권을 좀 강화하는데 각 개별적으로 아니라 집중이라는 것은 그 가지고 있는 투표권을 한 곳에 좀 이렇게 모아서 집중 투표제. 네. 두 표를 행사한다든지 1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 가장 요즘에는 관심이 많았던 부분들은 결국에는 모회사가 이제 물적 분할을 해서 네. 그 이를 자회사로 상장을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로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선이 좀 차가운데 이걸 이렇게 비유했잖아요. 암소인 줄 알고 샀는데 네. 송아지는 남에게 되는 게 물적 분할인데 이거 못하게 하겠다. 이제 이런 정확한 얘기를, 비유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모회사를 가지고 있었던 소액주주들에 대한 부분들이 지분이 이제 가치에 대한 부분들,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핵심 알짜 자산이 사라지게 되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오히려 그러면은 공모주를 이제 신주 발행을 할 때 일반 주주들이 좀 가져갈 수 있는 비율을 좀 산정을 하겠다.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를 해놓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소야대에서 여대야소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회와 행정부의 이제
권한이 거의 이제 동일을 주체로 바뀌게 됐는데 아마 통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상법 개정 뭐 지금 포인트만 짚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좀 드라이브가 조금 더 세게 걸릴지 뭐 이런 네.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주가 조작 뭐 여러 가지 좀 시장을 흐리게 만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굉장히 강하게 하겠다. 네. 뭐 표현 자체를 패가망신할 정도로 뭐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처벌하겠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걸까요? 네, 사실 네. 이번 며칠 전에 금감 원장이 오랜만에 임기를 채우고 3년 임기를 채우고 이제 퇴임을 했는데 맞습니다. 그분도 이제 전 정권의 이제 신복이라고 불리면서 저승사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간헐적으로 계속 나타나면서 투자자들의 그런 피해 사례가 속출했었는데 워낙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의 코리아 디스카운터에 대한 부분들을 제도적인 허점, 미비점 그리고 이런 오히려 좀 그런 불법 탈법적인 행위를 방치하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해 왔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주가 조작 특별수사팀 뭐 TF부터 아마 출범을 시킬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가장 핵심은 이게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부당 이득을 가져가는 것들에 대한 공분이 크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의 자본시장법이나 기타 법안으로 인해서 회수를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심리적인 만족도를 높여주는 처벌 정도까지는 잘 안 되고 있죠. 네. 결국에 이제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유전무죄. 네, 그래서 오히려 부당 이득으로 뭐 가장 좀 영향력이 있는 로펌을 선임하고 돈은 이제 빼돌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2배 이상으로 회수를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부당 이득을 만약에 뭐 100억을 하면 200억 이상을 가져와서 패가 망신시키겠다. 그러니까 뭐 국민 투자자들 눈높이에 지금 맞지 않는 네. 이런 처벌 수위랄까요? 네, 이런 것들을 맞습니다. 좀 조정하겠다. 네. 그리고 기타 이제 그 관련된 네. 법안들을 통과시켜서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맞추고 네. 결국 사전적인 것과 사후적인 대응 방안에 있어서 지금의 그런 개미 투자자들에 대한 그런 분노 그리고 실망감 등을 조금 다독여 줄 수 있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아마 어떤 금감원에 바로 줄 것 같지는 않고요. 새로운 조직을 신설을 해서 추진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지금 뭐 각계에서 새 대통령의 바라는 부분들 뭐 기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뭐 여러 목소리를 통해서도 그렇고 뭐 커뮤니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각계에서 뭐 바라는 바가 있을 텐데 저희는 아무래도 경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하는 만큼 네. 시장에서는 어떤 부분들 변화가 좀 예상이 되고 단계적인 과정들이 좀 있을지 이런 부분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까? 하나 또 얘기해 볼 게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에요. 이건 네. 사실 많은 분들께서 참 이 얘기도 어떻게 보면 좀 지겹다. 좀 신물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만큼 많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 편입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한번 짚어주시고요. 처음 듣는 네. 분들도 있으실 수 있을 테니까 이게 또 그리고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네. 왜 그리고 여태까지는 잘 안 되는 건지 뭐 이런 부분들 좀 짚어주세요. 네, 뭐 네.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자본시장, 금융시장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네. 10월 달에 우리나라가 채권시장, 국채시장이 FTSE의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기로 네. 확정이 되었습니다. 2년 반 전에 워치리스트에 등재가 되었고 2년 만에 통과가 되었을 때 네. 얼마만큼 기획재정부의 노력이 뒷받침되었는지도 이제 그 뒤에 알게 되었고 기재부나 전 정부에서도 정말 치적으로 삼을 만한 그런 성과로 내세웠었는데요. WGBI, 윅비 맞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편입이 네. 됐다라는 것은 네. 우리나라 국채 시장의 위상과 그런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이 선진국 채권과 거의 대등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치적으로 삼을 수가 있었는데요. 노력은 상당히 필요했었습니다. MSCI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MSCI는 사실 좀 안타깝게도 약 10여 년 전에 워치리스트엔 등재가 되어 있다가 네. 거기서 편출이 되어 버렸습니다. 편입이 되어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미비했기 때문에 이제 편출이 된 상황에 있고 이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있지만 지금 아직
아직까지 되지 못하던 부분들은 뭐 사실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약 세 가지 기준을 보면 되겠는데요. 일단은 매크로 환경, 국내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발전이 되어야 되고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 이런 점은 충분히 달성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주식시장 규모 및 유동성에 대한 부분 역시나 그렇게 작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증시가 워낙에 2000에서 2000 초중반에서 등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성장률만큼 경상성장률만큼 시총의 증가세가 조금 못 따라간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답답한 측면은 있고요. 반면에 채권 시장은 워낙에 국채 시장과 회사채 시장이 빠르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규모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WGBI 편입에 대한 일정 부분 기여를 한 것으로 보여지나,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일련의 인프라나 법제화들을 통해서 미비했던 점들이 좀 고쳐진다라면은 증시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이 좀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부분 역시나 이미 충족은 되어 있지만 더 뭔가 플러스 알파에 대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채권 시장의 주식 시장은 마찬가지인데요. 네. 시장 접근성입니다. 네. 우리가 이게 뭐 코스피, 코스닥에 뭐 시장 접근이 어려운가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요. 결국에는 외국 투자자들에 대한 개방성이 가장 핵심인데, 역외 외환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어렵죠. 아무래도 우리가 동아시아 위치에다 보니까 우리 장이 마감되면은 이제 장 마감되면 이제 외국인들, 서양 투자자들은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개장을 대비하게 되는데, 그들의 활동 시간은 우리는 이제 폐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 역외 외환 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자금의 유출입이 어렵다, 꼭 맞춰줘야 되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채권 시장에서 WGBI 편입될 수 있었던 부분들은 24년도부터 이제 개시가 되었었던 야간 외환 시장,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3, 4시에 끝났었는데 새벽 2시까지 되게 되면서 이 원화의 거래가 한층 편해졌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외국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전반적으로 투자의 유용성을 좀 올려줄 수 있는 부분들의 측면들을 보자라면은 이제 공시에 관련된 부분들이 대부분 국문 보고서다 보니까 영문 보고서에 대한 부분도 좀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이런 제도적으로 요즘에 워낙에 뭐 보고서 발간하는 것들은 굉장히 쉬워진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받쳐줄 것으로 보여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전면적으로 규제가 해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채권 시장 WGBI 편입될 때에도 주식시장에 대한 공매도를 언제 재개할 것인가를 조건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질의응답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전면 규제가 이제 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역외 외환 시장이 어느 정도 받쳐줬고요.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완전 전면적으로 개방이 된다라고 하면은 올해 워치리스트에 올라가는 것은 현실적인 목표로 삼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러면은 내년 정도의 워치리스트에 올라가고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을 둔다라면은 27에서 28년 정도를 아마 기재부, 근데 또 기재부가 명칭이 바뀐다고 하니까 어느 부처에서는 갈지는 봐야 되겠지만 거기서 이제 추진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되기만 하면, 이게 이렇게 우리가 좀 오래 기다리고 추진을 해온 일이긴 하지만 어렵다는 걸 지금 그래서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되기만 한다면 어떤 측면에서 좋은 거예요? 아무래도 수급 측면에서는 지금과는 좀 비교가 안 되게 금액적인 차이가 있다는 겁니까? 네. 채권 시장에서 지금 윅빅 편입이 이제 내년 4월로 좀 연기가 되었는데, 미뤄졌죠? 네. 내년 4월 연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 지금 누적 기준으로 약 40조 원 정도의 자금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듀레이션이 되게 늘어났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들은 듀레이션이 짧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상당히 지금 늘어나면서 투자 만기에 대한 부분들이 장기화되었다라는 부분들은 자금의 유출입에 대한 그 압박에 대한 민감도가 시장 참가자로 좀 완화가 될 수 있다라는 점 보여주거든요. 주식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9개월 연속이니 뭐 외국인이 돌아왔다,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일희일비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유출입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유입에 대한 부분들에 새로운 파이가 생기고 그 파이가 들어왔을 때는 끊임없이 포트폴리오 비중을 채워줘야 되는 측면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외국인 자금의 안정성을 좀 높여줄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토큰 증권 법제화 이 부분인데 네. 이것도 좀 생소하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이제 디지털 자산 분야가 또 핫하기 때문에 이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거든요. 어떤 네. 내용 지금 오고 가고 있나요? 네, 지금 뭐 이미 대통령 되기 전부터 민주당에서 이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가장 핵심은 이제 원장에 대한 부분들, 분산 원장을 통해서 좀 유동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 그 얘기를 조금 쉽게 풀어주세요. 처음 듣는 분들을 네.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네. 항상 네. 우리는 이제 유가증권, 네. 자본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기구에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사고 팔 때 MTS나 증권사나 뭐 은행을 그렇죠. 통해서 네네. 하면 다 알아서 해주니까 잘 그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지만 자금의 유출입은 단순히 내가 넣는 은행, 증권사가 최종 그 수탁 기관이나 어떤 자본시장의 결제 기관이 아니라 항상 한국은행과 그리고 그 관련된 국책 관련된 공공기관, 금융기관을 통해야지만 처리가 완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심이 예금을 뺄 때는 바로 돈을 주는데 주식은 팔고 나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건데 이제 분산 원장을 통해서 투명성도 이제 개선을 시키는 동시에 다양한 기관들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보니까 투자 자산의 활성화가 되겠죠. 지금은 이러한 어떤 우리가 자본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자산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정해져 있다 보는데 토큰화가 된다라면은 여러 자산들에 대해서 유동화가 될 수 있고 그건 거래 활성화되다 보니까 금융 자산뿐만 아니라 자산 시장의 총 규모가 커질 수 있는 이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국가가 아예 관리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유동화가 되다 보면은 우리가 보통 중고 거래를 개인으로 할 때 항상 좀 예민하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규제할 수 있는 뭐 어떤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부분에 있어 개개인이 감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정부 법안으로 가게 되는 건데요. 결국에는 다양한 장외 거래를 허용하고 활성화시키는 데 방점을 두겠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이 부분이 좀 더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디지털 자산위원회를 발족시키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요.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부분들, 달러화 기반이 워낙 많다 보니까 원화 기반에 대한 부분들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토크나 디지털 자산을 통한 스테이블 코인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드라이브가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규제가 좀 풀리고 완화되고 시장이 활성화되고 거래 대금이 늘고 뭐 이런 거 물론 시장이 바라는 바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되면 좀 위험성이 커지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도 함께 만들겠다. 바로 공정 배상 기금이라는 네. 건데 일단 뭐 공정 배상 기금입니다. 이걸 합치면 뭔가 뜻이 될 것 같긴 한데 네. 어떤 개념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이걸 그래서 네. 이제 페어, 네. 공정하는 네, 네, 페어 펀드라고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투자자들이 자본시장이나 기타 생활 속에서 투자를 통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빈번했다. 맞습니다. 뭐 꼭 수익만 있는 것은 아니라 리스크가 있는데 그 리스크를 넘어서는 불법 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신뢰에 대한 금이 가거나 이런 정말 이 인프라를 해치는 경우에는 정부나 금융기관에서 좀 나서서 이를 배상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기조 속에서 나오는 지금 법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투자의 모든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 뭐 이런 건 물론 기본입니다만 모든 걸 다 손해 본다고 구제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잘못에 의해서 네. 뭐 정말 피해를 봤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제를 해주는 장치를 좀 더 만들고 넓히겠다 이런 취지인가 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네. 입장보다 네. 이 구매하는 개개인의 입장에 있어서는 정보의 접근성이 제한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을 편하게 말씀해 갑을 간 게 있어서 을이 조금 손해 보거나 뭔가 항상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으로 인했을 때 피해가 발생을 한다라면은 재원을 마련해서 그에 대한 배상을 해주겠다라는 점이고.
점이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아까도 주식시장 코스피 5천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개선하는 것도 맞는데 이러한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동력들은 항상 이제 안쪽에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에 대한 포상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재원도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새로운 기구가 또 발족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돈을 어디서 거둘 건데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불공정 거래 행위자에 대해서 부과를 하겠다. 과징금이나 벌금을.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적 자금을 활용하겠다.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 저축은행의 사태나 뭐 은행에 대한 부분들 예전 IMF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예보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처럼 이런 기금 재원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금융회사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얘기인데 금융회사로부터 기여금을 받아서 출발을 시키겠다. 이러한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형태로 할 건지는 금융위원회 산하나 아니면은 금융감독원처럼 특수법인을 설립을 해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아직 명확하게 법제화가 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모주 얘기도 좀 많이 나옵니다.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이제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공모주 투자인데 공모주 투자했을 때 뭐 상장 첫날 굉장한 수익을 거두는 경우도 있지만 뭐 잔혹사라고 불릴 만큼 좀 생각보다 네. 엄청나게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급락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 정책적으로 어떤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뭐 지금 공모뿐만 아니라 일단은 전반적인 자산 시장에서의 처음 이제 뭔가 나올 때 이른바 신상이죠. 네. 나올 때는 공모주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도 수요 예측이 막 너무 과열이 돼서 수수료 싸움을 하기도 하고요. 증권사들은. 그리고 가장 많은 경제 주체를 관심을 가지는 부동산 청약 다 몰리지 않습니까? 특히 인기 지역에 있어서. 근데 비인기 지역은 또 안 가요. 이러한 부분들이 항상 먼저 나오는 신상에 대해서 사람들은 판단을 하게 되고 괜찮다 싶으면 몰리다 보니까 몰리면은 항상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겠죠. 일단은 공모가에 대한 밴드 상단을 초과하는 비중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인지를 형성해서 공모가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를 초과해서 뭔가 지금 계속 확정이 되고 있다는 부분은 수요가 엄청나게 몰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나 실적들이 받쳐준다라면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IPO가 하는 기업들은 정보의 그 오픈니스, 그러니까 개방성에 대한 부분들이 기존에 유통되고 있는 기업들 대비해서는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공모를 하고 나서 갑자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나올 경우에는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기본적인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훼손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거는 사실 자본시장 내에서 조금 뭔가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좋은데 공모주 펀드가 상당히 유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유행을 한다라는 말은 냄비와 같다라는 특성을 가지게 되겠죠. 금방 식을 수도 있고. 네. 됐다가 안 되고 네. 실적이 안 좋고 아니면은 뭐 따따블 갔는데 요즘에는 이제 IPO 해봤자 먹을 게 별로 없더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상당히 좀 이 펀드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자금의 유출입에 대한 변동성으로 인해서 IPO라는 제도를 통해서 자본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러한 극단적인 케이스들이 자꾸 나오게 되면은 이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사실 금융시장 특히나 유가증권 시장에 있어서는 좀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가격으로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에 제도를 통해서 규제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거기에서 좀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파인 튜닝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재명 대통령 새 정부의 어떤 정책 기조에 따라서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존에 나오던 얘기들 중심으로 좀 네.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 선거 전에도 대선 전에도 이런 기대감이 좀 모이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4월 초인가요? 그 네. 이후로 이미 코스피가 한 9% 이상 올라왔어요. 그렇죠. 요 기조는 당분간 좀 계속될까요? 아니면 이미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선반영으로 반영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당분간은? 사실 좀 전에 말씀드린 네. 파면 이후의 네. 상승률 말씀하신
말씀하셨는데 네. 파면 이전에 네. 1, 2월 달은 YTD 기준으로 상당히 10% 정도로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그랬다가 3월 달이 좋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 이후에 4월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 상호 관세에 대한 압박이 조금 완화가 되면서 국내에 대한 기대감도 형성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증시의 레벨이 다시 올라갔고 2,700까지 채권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좀 별도로 하고 추경에 대한 부분 때문에 중장기물 금리가 좀 올라갔습니다. 약세를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명확한 수치는 얘기 안 했지만 35조 원 이상의 2차 추경이 네.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지역화폐 발행 등을 통해서 민간 소비와 건설 경기에 대한 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증시의 상단을 이끄는 재료는 아니라 하단을 받쳐줄 수 있는 재료. 로 판단해 봐야 되겠고요. 상단을 이끌 수 있는 재료는 정부보다는 기업들에 대한 부분으로 봐야 됩니다. 이른바 폴리티컬 비즈니스 사이클 이론에 의하면은 기업들은 중요한 선거가 있을 때에는 조금 움츠러들었다가 결과가 나오고 나면은 액션을 취하는데요. 네. 지금 그동안에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웠었겠죠. 이 설비 투자가 해외에 대한 압박도 있지만 결국에 국내에 대한 부분들을 일정 부분 충족을 시켜줘야지만 사업의 지속성 측면을 확보할 수 있고 기업들의 여러 가지 니즈들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은 매크로 환경에서 어느 정도로 나와주느냐가 향후 매출과 이익에 대한 부분으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설비 투자를 이제 정부의 대책 이후에 나오는 기업들의 일련의 과정들을 좀 보는 것이 6월 중하순의 가장 키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로 들어봤습니다.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신월투자전략팀장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